4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6연화제에 사용되는 효소로 부적합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6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파파이네의 경우는요. 파파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고요. 피신 같은 경우는 무화과에 들어있는 것, 브로멜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리파제 같은 경우는 리피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이죠. 다음은 4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탈검, 탈산, 탈색, 탈취 공정과 관계가 있는 것을 묻고 있고요. 이것은 유지의 정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지의 정제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탈취 뒤에 하나 더 있죠. 탈락까지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의 추출에서 쓰는 추출 용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추출 용지로 주로 쓰는 것은 에테르라고 하는 성분을 추출 용지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경화유 같은 경우는 액체 유지를 고체 지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지방인 경우가 액체를 띠고 있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게 되는데 수소 첨가 공정을 할 적에 촉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촉매가 뭐냐 하면 니켈 촉매. 니켈 촉매를 써서 수소 첨가 공정을 하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고체 지방이 많은 것이니까요. 액체 지방을 고체 지방처럼 만드는 형태를 경화유 제조 과정이라고 이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5번으로 가서요. 고온 고압 살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온 고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산성식품일 경우에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럼 산성식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pH 4.6 이하인 경우입니다. 과일 통조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식품공전에 보시면 통병절인 식품에 대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pH가 4.6 이하인 식품이 산성식품인데 이것은 가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요. 식품을 저장했을 때 방사선 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의한 효과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3번이 아닙니다. 발화 촉진 아니고 발화 억제 효과로 방사선 조사를 사용을 하게 되죠. 방사선의 경우에는 발화 억제, 속도 조정, 살균, 살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번 문제를 보시면요.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수분 활성도 틀린 걸 먼저 찾아보시면 3번이 틀렸죠.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산패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고 수분 활성도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단분자층 영역까지 수분을 제거를 하면 오히려 지방의 산패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의 경우에는 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1보다는 작죠. 맞습니다. 1번으로 가서 보시면 수분 함량보다 식품 미생물의 생육 가능성을 더 잘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미생물이 증식 가능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 가능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의 경우에는 보통 세균의 경우에는 0.91, 보통 효모의 경우에는 0.88, 보통 곰팡이의 경우에는 0.80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2번을 한번 볼까요? 마요네즈를 제조를 하는데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난황이고 난황 중에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 제조할 때 쓰이는 응류 효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응류 효소는 레넷이죠.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파야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고 브로멜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펩신 같은 경우는 척추 동물의 위액 속에 있는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으로 가서요. 맥톡실기 함량이 7% 이하인 펙틴의 경우 우리가 7% 이하인 펙틴을 뭐라고 하냐면 저맥톡실 펙틴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영어로 하면 NMP라고 쓰고 이런 저맥톡실 펙틴의 경우에 젤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것은
이가 양이온을 찾아주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젤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당과 산과 펙틴인데 여기서 있는 이 펙틴이 맥속 실계 함량이 7% 이하인 것과 7% 이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7% 이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고맥독실 펙틴이라고 하고요. 고맥독실 펙틴의 경우에는 당과 산이 있으면 결 형성이 가능하죠. 그런데 7% 이하의 저맥독실 펙틴의 경우에는 칼슘과 같은 이가 양이온이 존재를 하면 당이 좀 적어도 결 형성이 가능합니다.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비열살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비열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살균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말 그대로 열이 없는 살균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살균 같은 경우는 물 분자를 운동하게 됩니다. 진동 운동을 하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살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열 살균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비열 살균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마이크로웨이브 살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사과 주스를 농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7%의 고용분을 함유하고 있는 사과 주스를 농축을 해서 60%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료 주스를 1000kg, 시간당 1000kg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되는 수분의 양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이렇게 농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질의 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용질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요. 농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물이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양은 1000 빼기 1000-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니까요. 0.07의 경우에는 전체 양 곱하기 60%니까 0.6. 용질의 양이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x값을 883.3이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7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통조림 뚜껑에 익스펜션 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주 역할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익스펜션 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분들 통조림 뚜껑을 보면 완전 플랫 상태, 평평한 상태가 아니고요.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완충작용, 압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51번으로 가볼까요? 저온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저온장애라고 하는 것은 낮은 온도에 저장을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나나가 그 예가 되겠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1에서 12도씨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지 저온장애를 피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죠. 다음 52번으로 가서요. 경화유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경화유 만들 때 수소를 첨가하죠. 수소를 첨가할 때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촉매가 무엇이냐?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화유 같은 경우는요.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있는 이중결합을 여기 탄소 원자에 보시면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에 니켈 촉매로 수소 첨가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상태가 액체 상태 유지가 고체 상태 유지로 되는 것. 다음은 56번으로 가볼까요? EPA와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묻고 있고요.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EPA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20개에 이중결합이 5개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에 속하고요. DHA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22개에 이중결합이 6개인데 역시 오메가3 지방산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등푸른 생선으로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 등푸른 생선을 찾아주시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번으로 보면요. 단분자층 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단분자층 물은요. 주로 어떤 상태로 있냐면 결합수 상태로 있죠.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과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세균의 증식에 이용되는 것은 자유수고요. 그리고 효소작용에 이용되는 것도 자유수고요. 쉽게 농축 증발을 했을 때 쉽게 제거되는 것도 역시 자유수입니다.
지질의 산화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합수죠. 4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는 종국, 코지를 제조를 하는데 목회, 재를 섞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서 그 이유는 2번이 되겠습니다. 유해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코지균의 무기양분도 첨가를 하고요. 그리고 유해 미생물 발육도 저지를 하고요. 그리고 pH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쌀알이 서로 들러붙는 것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코지 제조할 때 이 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으로 가서요. 키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묻고 있습니다.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를 이야기하는데 각각류에 속하는 게나 새우 같은 것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갑각류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마른 새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47번으로 가서요. 경화유를 만들 때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촉매로 사용하는 것은 니켈입니다. 경화유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원자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가진 것이 단일결합처럼 되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 형태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때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은 니켈이 되죠. 다음은 48번을 한번 볼까요? 고용분 함량이 55%인 농축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건량 기준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분 함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용분 플러스 수분이 결국 전체 샘플 무게가 되는 거니까요. 전체 중에 수분이 얼마가 들어있는데 이게 퍼센트로 해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분 함량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량 기준은 이 분모에 수분 플러스 고용분이 아니라 온전히 고용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량 기준 수분 함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용분 함량이 55니까요. 그럼 55%면 전체 100 중에 고용분 함량은 55 그리고 수분 함량은 45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55분의 45라고 해서 81.8%, 약 82%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죠. 다음은 50번 문제로 가서요. 플랫사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통조림이 가지고 있는 변질 중에 플랫사워라고 있는데 플랫사워라고 하는 것은 플랫, 말 그대로 통조림의 위아래가 평평한 상태, 플랫 상태고 그리고 사워, 따보니까 신맛이 나더라 라고 해서 이름이 플랫사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무가스 산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생성이 되면 플랫하지 않고 위든 아래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튀어나오는 현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생성하지 않고 원인균으로는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고 하는 것. 한쪽 뚜껑을 누르면 반대쪽 뚜껑을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스프링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57번으로 가서 볼까요? 고기 연화제로 쓰이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파파인이죠. 파파인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하는 과일은 파파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짓기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리파아제 같은 경우는 지방 가수분해의 효소고요. 아밀라아제 같은 경우는 전분 가수분해의 효소고요. 인볼테이즈 같은 경우는 전화효소라고 합니다. 전화효소라고 하는 것은 슈크로스,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글루코스와 프락토스로 만드는 효소를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60번인데요.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사후광직 전의 근육을 동결을 시키고 짧은 시간에 해동을 시켰는데 많은 양의 드립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해동 강직이라고 합니다.